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2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낮에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그리고 현 호주 대사 이종섭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수용이 될 것 같다. 자, 거기에 대한 그걸 듣자마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종섭 개인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그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뜻을 쫓기 위해서 여러 번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 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그가 어떻게 그가 선택한 대통령에 의해서 난도질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묶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 이런 거죠.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수용 대통령에 보고했다. 예. 자, 이래서 관계장관 회의, 관계장관, 기관장, 그리고 방사한 수출과 상관이 있는 대사들을 불러들여서 일주일 전에 회의를 하겠다 그랬고 오늘 그 첫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거 좀 의외적인 거 아니냐? 왜냐? 그를 호주 대사 피의자 신분에 조사를 받고 있던 장본인을 그것도 윤석열을 막아서 주고 있었던 장본인을 호주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말이 많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들끓었다는 것은 저는 국내 뉴스를 잘 보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가 다시 불러들였으니까 선거 앞이니까. 예. 자, 그래서 예외적인 회의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다. 중요해서 하려고 했던 회의였다. 결국 사임했잖아요. 그를 사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마용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호주 대사로 왜 내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이야기했던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저는 이건 한동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저는 TV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문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 플랜카드, 거리에 걸린 플랜카드로 대충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만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정치 경험이 얕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냥 호주 대사 임명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어도 어떻게든 자기를 임명해준 자기가 선택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은 그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의혹이잖아요. 그의 결정으로 해병대 사령관부터 사단장, 국방부 장관까지 다 나쁜 것을 뒤집어 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피의자 신분에 있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느냐. 그러다가 여론에 못 이겨서 다시 불러들이느냐. 그러면 이종섭은 장기판의 말이다. 그 중에서도 조리다. 예. 나의 것이 무조건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걸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의 연민의 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호주 대사 임명까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욕심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잘 챙겨주겠지. 왜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내가 가기는 싫지만 가주자.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걸 불러들인다? 이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꾸로 이 과정에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드러나는 것은 그 최상병 일로 벌어진 해병대 1사단 그 사건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언론을 전혀 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들의 규칙대로 법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 사건을 괜히 건드려서 정작 잘못을 한 사단장 자체도 평생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보여준 모든 행보는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믿어줄 거야. 따라오게 돼 있어. 제가 최근에 미국 사건도 다루지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눈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당하지 않아요. 뭉개지지 않아요. 그들은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우리를 멍멍이나 꿀꿀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동시에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더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러면 지가 살려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 지가 몸통이라는 걸 스스로 반증한다. 막 슬프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러면 국민들이 모르고 속아줄 거야. 이 사람들의 기억력은 하루살이 끝밖에 안 돼. 이런 전제가 들어있거든요. 그의 행동에.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도피 논란, 25일 만에 사임, 외교 결례 지적도, 결례라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서 결례다 이런 거예요. 논란이 되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호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대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도피성으로 보낸다? 그걸 외교 결례라는 지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25일 만에 다시 불러들인다? 이거는 호주를 뭘로 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례 곱하기 결례예요. 결례 제곱이에요. 이래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단지 어떤 정권의 부정한 정권의 해프닝과 스캔들의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이 희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단단하게 잘 조여져 있는 나사풀린 데가 없는 상대적으로 지금 작금의 현 세상을 봤을 때 그런 나라예요. 아주 상위권이에요. 우리 국력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미래 가능성이 계속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가 더 좋아질 나라예요. 그 단단히 쪼여진 나사를 다 풀고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거 포함되어 있죠. 자, 그 과정에 관여됐던 공무원들이 뭐야 도대체? 나는 그냥 월급이나 받자. 네가 그러네? 나는 이 정도 급은 이 정도 일들은 부정적인 일을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민초들이 다 지불해야 되는 거고 나라 자체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자유를 지키고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풀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죠. 자, 그래서 교민들이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도 밑에 나오죠. 호주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잃어버린 명예를 그나마 쓰러지지 않게 버텨준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울컥하는 그거 하나로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면 나오겠죠. 조만간. 이종섭이 열심히 잘 조사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왼쪽 사람이 당시 해병대 소장 체험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옷 벗으면 끝이에요. 소장까지 했으면 군인이 별 달았으면은 자,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별을 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해병대를 선택했으면은 그렇죠. 깔끔하게 명예롭게 은퇴하고 과오를 인정하고 나갔으면은 해병대의 사기도 흔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지영문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박지영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옷을 벗었거나 진급을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윤석열도 패자예요. 그 가운데 양쪽으로 다 끼는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결국 국방부 장관 옷 벗었잖아요. 자,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이 명예롭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실수를 하면 나가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해병대인으로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어요. 왜?
이렇게 사안이 대통령실까지 개입돼 있고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상황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내가 옷을 벗으면 그건 항명이에요. 으로 비춰져요. 이제 내 잘못이 사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해병대 제가 봐서 영관급 장교면 30대 이상은 되죠.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위관급 장교들도 알 거예요. 사석에서. 이러면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누가 훌륭한 군인이고 누가 나쁜 군인인데 그 나쁜 군인은 나갈 수도 없어요. 명예를 지킬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어요. 일본식으로 따지면 할복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결국 검색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애매하게 처리를 했죠. 사단장 연수, 약간 예외적인 이야기가 이 내용에 있습니다. 거기는 별자리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대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가운데 끼어 있죠. 그것도 유임됐다. 자, 이거는 해병대의 힘, 단결력, 국방력을 와해시키는 행동이에요. 의혹이 되는 그 윤석열의 행동, 말 한마디 열받았다. 그래서 원칙을 모두 무너뜨리면서 가짜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진 거잖아요. 해병대 사령관 마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 해병대 1사단장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동시에 내보내게 되면은 연수를 보내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해병대 전체가 되게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를 했다고 저는 봐요. 이러면 해병대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은.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 전체 사기에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윤석열의 욕구를 대신 수행해준 이종섭의 무리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더욱 확실하네요. 예. 자, 이 사람을 날릴 수 없어요. 전역을 시킬 수 없으니까 연순환식으로 보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낸 거랑 똑같이 너 좀 숨어 있어라. 예? 이거 김 빠질 때까지. 내가 너를 자르고 싶지만 자를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내부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럼 못 자르는 거예요. 임성근 해병대 1사장은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그만두면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군인이 일처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지휘를 받는 부하들의 2만 명, 3만 명 되는 해병대원들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하면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볼까요? 호주 대사를 왜 임명했나? 가수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최고 적임자를 발탁했는데 25일 만에 희한한 방식으로 그만두게 만들었다. 이 앞뒤 안 맞는 건 뭐예요? 네?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외교 결례 곱하기 2. 그리고 이것은 다 변명이다. 즉 그 말은 뭐냐? 대통령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선거를 앞두고 이종섭을 피해자 신분의 이종섭을 호주에 결례라는 의견도 무시하고 호주 대사로 발령을 냈다.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이거는 참 적나라하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선거판에 이슈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가 사임을 함으로써 더 이슈가 된다. 아예 사임을 안 했으면 이슈가 안 되는데 이슈가 덜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막 사람이 사망할 정도까지 이르는 수준까지 일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그가 사임을 한 게 항명인가? 이종섭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상한 대로 뭐 발령을 내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있게 해서 여론의 관심을 어쨌거든 선거 때까지라도 눌러야 되는데 사임장을 냈다? 사임장을 냈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언론에 났으면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거 당사자들은 알겠지요. 네. 자,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예, 다음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자, KF-21이 첫 시험 비행을 성공했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 교체기에 발생을 했어요. 자,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때만 7월 19일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비공개로 됐어요. 그 당시 성공했던 누리호는 생방송하고 난리가 났고 이번에 터키가 뭐 비행기 그들의 국산 비행기 하늘에 날린 거 생방송하고 대통령 축하하고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억눌러서 자체 행사로 했어요. TV에서는 전혀 보도하지도 않았어요.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를 두 번을 해요. 너무 웃기죠. 저기 보면은 크게 글게 그림을 그렸죠. 2002년 이 꿈을 이루었고 그때는 아마 F50, T50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2022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KF21 최초 비행 성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디에도 보면은 이 기념비적인 순간인데 이 플랜카드에 여러분 현수막에 날짜 안 적힌 거 봤습니까? 이 현수막에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에? 이게 뭐냐? 계속 날짜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언론의 관심을 모으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 현수막은 커스텀 메이드일 거예요. 대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주문이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확정 못했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을.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실무 최고봉은 누구냐? 국방장관이에요. 그 뒤에는 누구냐? 그가 생각했던 심정 경호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분을 깎아내릴 때예요. 여기에도 충분히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 다가 이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카이 사장이 있을 때예요. 그가 한두 달 있으면 물러나요.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봤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주된 성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그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배알이 꼴려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소갈머리가 요만한 겁니다. 그거를 이종섭이 실행해 줬잖아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반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발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2개월 있다가 9월 28일 날 공식 기념식을 했어요. 공식 기념식을. 열기는 다 빠져나가고 없고 수십 명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관객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조종사는 2번씩이나 불려다녔어요. 예. 그때 기록화면 봤습니다. 7월 달에 처음 했을 때 감격하는 조종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감격해하던 모든 인원들을 봤습니다. 그 에너지가 국민 전체로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예. 아니 KF-21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어요. 그 전에 T50의 성공을 바탕으로 그 외 많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미국 방산업체의 반대가 있었겠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왜? 우리는 그들의 큰 고객이니까. 그걸 무릅쓰고 박근혜 때 한 거예요. 문재인이 자기가 임기인 동안 할 일을 했어요. 그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윤석열 때 지가 맡았던 일을 하면 돼요. 왜 이래요? 예. 공정과 상식이 생각이 나는군요. 다시. 자, 그래서 조종사는 여기저기 불려다녔고 이거는 사진 찍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2번 한 거예요. 2번. 비공식, 공식. 열기는 비공식 훨씬 셌죠. 자, 이게 차이는 국방장관 보이죠? 이 관련된 실무의 총책임자라고 봅니다. 카이 사장이 바뀌었죠. 자, 9월 아마 초순 정도에 전임 사장이 임기가 만료됐고 이 사람이 뒤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행사를 한 거예요. 저 날짜는 카이를 내가 한번 장악하고 새로운 세력이 그리고 거기를 한번 탈탈 털어본 다음에 주요 인력 몇 명 내보냈잖아요. 탈탈 털어서 검토한 다음에 비난할 건 비난하고 하자.
즉 이것은 뭐냐?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탈탈 틀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예? 여러분 얼마나 탈탈 틀었겠습니까? 방산 비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간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론을 탄 건지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끼리 앉아서 되게 머쓱했을 거예요. 이종섭은 많이 머쓱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의 기대감이 달랐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그리고 그들이 망가뜨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카이가 되게 박대를 받았어요. 카이가 박대를 받고 비행 사진 공개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공군, 공군 천여 비행했던 거, 시험 비행, 공군, 그다음 방사청, 그다음 카이예요. 사실은 카이가 지금 직접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시제 1호기 조립하면서. 거기가 제일 후순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 카이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와 새로운 사장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 관련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DX 코리아나 아덱스를 가면은 그 매장을 갈 때 그들의 이제 부스를 갈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제도 얼굴이 조금 알려졌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저를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부스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 보면은 카이의 부스의 분들은 저를 되게 어려워하셔요. 어려워하시는데 그렇다고 말씀 안 해주시는 건 않아요. 주시지는 않아요. 할 말씀을 다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하지 않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의견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시기적으로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지나갔죠. 왔다 갔죠. 그때 국방부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때는 이종섭이 낮아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다른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종섭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공한 것은 윤석열의 대통령실이었어요. 자, 3시간 동안 영공 침몰을 했고 시속이 100km래요. 보통 무인기가 그래요. 요즘 우리도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어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저 때보다 훨씬 많이, 저도 저 때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과거를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해져요. 과거 사안을 살펴보면은, 자, 시속 100km 정도로 날랐다. 자, 이것은 그냥 쉽게 날은 거예요. 이렇게 와서 배회하듯이, 조깅하듯이 날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시간을 서울을 배회를 했다고 돼 있어요. 시속 100km로 2시간을 배회하면 도대체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서울 시내를. 네? 그래서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본 거고, 처음에 이종섭이 거짓말을 했죠. 용산 상공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근데 뒤에 인정했어요. 용산 상공 지나갔다고. 네. 그러면 그때 서울에 그 촘촘히 그때 이제 대통령실을 저쪽으로 옮기고 얼마 안 됐을 때지만, 보안이나 보안이나 대공 경계가 확실치는 않았겠지만, 서울 시내에 대공포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방공 레이더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드론의 위협이 제기된 지는 오래됐고, 박근혜 때 이미 드론이 넘어온 걸 우리가 몰라가지고 큰 콜을 다쳤단 말이에요. 잡혔을 거예요. 아마 잡혔다는 이야기도 본 것 같아요. 잡혔어요. 따라다니기까지 했잖아요. 시속 100km밖에 안 되는데. 이건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냥 기관총으로서 땅에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격추를 안 시키고 그냥 경고 사격 정도만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예.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 서울로 날아온 게 한 대, 두 대인가 그렇고, 서해 상공으로 또 날아온 게 여러 대 날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 안에, 용산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예요. 저길 지나갔다고 처음에 거짓말하다가 인정했잖아요. 처음에 왜 거짓말했느냐? 용산 안 갔다고. 자, 자기들이 할 바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용산을 방어하고 있던 대공 진지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을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강이 너무 무너진 거죠, 이미.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한테 덤탱이를 씌운 거죠. 자, 그때 윤석열이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년회로 이상민을 불러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늦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의혹이에요. 자,
통수권자의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공격하려다가 보면 이게 확진의 우리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한미연합사에서는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요. 옛날 연평도 포격할 때처럼. 사건 커지니까. 그때는 대통령의 의견이 있어야 돼요. 아니다. 이거는 격추시켜라. 명령하면 격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한미연합사의 의견이에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우리 뭐 비행기도 하나 떨어지고 피해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어요. 근데 결국은 3시간 동안 돌아가는 동안 격추를 못 시켰잖아요. 예.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그 무인기가 길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돼서 무장이 불가한 무인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른 분야인데.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기했던 내용이 아니 기종도 모르면서 크기가 2m는 어떻게 알지? 그 기종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 됐겠죠. 그런데 그 기종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발표를 못한 거예요. 옛날 사진 보여준 거예요. 1차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걸 격추시켜가지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2m인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국정원에서 보면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북한도 자폭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자폭 드론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 란셋 드론, 뭐 M1 에이브람 탱크 잡는 거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1m 남짓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초기에 그들이 썼던 이란제 가미가제 드론, 예. 그런 것도 2m도 안 돼요. 그림만 보실래요? 예. 가미가제 드론 이거죠. 샤헤드 드론. 자, 길이가 2m 되겠습니까? 날개폭은 2m 될 수도 있겠네. 2m 좀 넘을 수도. 이 무기는 장거리 타격 무기예요. 이거 1000km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프로펠러 달린 거.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저 안에 탄두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탄두 무게가 40kg이에요. 탄두 무게가. 웬만한 건물 하나는 폭삭 주저앉힐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우리 K9에서 쏘는 155mm 포탄의 무게가 40kg 좀 넘지만 안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은 10에서 2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155mm 포탄 2개, 3개치의 화력을 가진 얘가.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물 하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보냈던 것은 3시간이나 비행을 했고 몇백 킬로나 비행을 했어요. 프로펠러 달린 거예요. 소리도 시끄럽게 오토바이 소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 일기통 엔진, 그 다른 거에 오토바이 엔진 그대로. 이런 거는 장거리 타격 무기예요. 탄두를 장착했을 수도 있고 안 장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란을 떨면서 우리 대통령실의 사진을 찍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글 얼스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이거는 너희들 한번 떠본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너 이거 대응할 수 있니? 항상 북한한테 대해서 날선 발언을 하고 공격을 해서 무찌를 끝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한미연합사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정도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니? 한번 보여줘봐. 그 뒷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보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거죠. 들끓는 북 무인기 문책론. 자, 제가 봤을 때 군이 경계 상태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인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제시하는 걸 못 봤습니다. 레이더는 레이더로 잡았을 거고, 그게 방공포대는 발사 명령만 기다리면서 레이더로 계속 추적을 했을 거예요. 포구가 쫓아갔을 거예요. 헬기 부대도 떴잖아요, 헬기도. 즉 드론은 시속 10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드론이 날아가면은, 우리 수리온 같은 헬기가 같이 따라가면서 날아다니, 왜 시속 100km밖에 안 되니까, 기관총으로 이렇게 격추시켜요. 3시간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최소 1시간 이상은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3시간 동안 아무 대응도 안 했겠습니까, 군이? 격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우리 쪽에 사상자만 났잖아요. 비행기도 격추되고 했다니까. 그래놓고 군을 결과적으로는 비난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다음에 제대로 하자. 합참 뒤늦게 대북 결전 의지. 여기에 온 고급 장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다 dim탱이를 씌우네. 이랬을 거잖아요. 자, 그걸 가운데서 다 교통정리하면서 아래 위로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압박을 다 소화해냈던 사람이 이종섭이에요.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만 하더라도 이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추적을 한 거지만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거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죠.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호주 대사 그래 난 가기 싫은데 난 정정당당히 조사받을 건데 그리고 늘 지켜줄 건데 그런데 호주 대사를 보냈다. 아 마음이 급하신 모양이네. 이해했다. 알았어. 가서 조용히 있을게. 응? 그런데 다시 불러서 날 사임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임이 어떤 의견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임을 했으면 더 지금 붉어진 거거든요. 산이 더 커졌어요. 사임을 함으로써. 사임 안 하고 뭐 다른 직책을 줘서 조용히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 사임할래. 이거는 항명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쭉 제가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서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임 소식을 듣고는 어떤 이종섭에 대한 불편한 느낌보다는 어떤 연민의 사람이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